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 안에서 규제 푸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금리도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 그리고 이제 바닥점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3기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2월 8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세요. 규제 풀려도 살 사람 없다. 금리 멈추기 전 백약이 무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아파트가 하락세 지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 내용들을 쭉쭉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규제 완화에도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팩트죠.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KB 시기열을 기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데가 없어요. 한 지역 올라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논산인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거래량에 따라서 약간 그런 편차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어요. 관망세속 집값 하락 지속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집이 아예 팔리질 않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몇 달째 600건, 600건대. 600건대예요. 그냥 600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하면 10월 달은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와 봐야 되겠죠. 솔직히 600건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와 보기 전까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기록은 모두 다 깨치우고 있습니다. 낮은 거래량 기준으로. 그리고 전세 시장도 매물 쌓인다. 이것도 팩트예요. 왜냐? 전세가 안 나가요. 전세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시장에 나오면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냐 전세냐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세를 좀 많이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매매는 이미 생각이 없어요. 살 생각은 아예 없고 전세냐 월세냐를 결정을 하는데 뭐 보증금을 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비싸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전세냐 월세냐를 선택하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거의 문을 닫은 거죠. 시장이 있다면 매매 시장이 있고 전세 시장이 있고 월세 시장이 있다면 매매 시장은 앞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규제 풀려도 살 사람이 없다. 이게 문제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시장 안에 들어가야 고르는 거예요. 시장 안에 들어가야 과일을 살지, 떡볶이를 살지, 고기를 살지, 빵을 살지 고르는 건데 시장 입구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시장이 매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 완화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냐 안 하냐예요. 규제를 완화해봤자 아주 작은 문만 조금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 지역을 풀었잖아요. 거래량은 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대구 있죠. 대구가 규제 지역을 풀어서 거래량은 늘었어요. 근데 어설프게 늘다 보니까 하락이 더 되는 거예요. 급매물이 팔려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15억 원 대출 있죠, 여러분. 15억 원 대출을 풀면 그것 때문에 못 사던 분들이 또 사요. 그럼 그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15억 원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는데 수요가 많던 지역으로 쏠려요. 아마 잠실이 그런 데라고 지금 나올 겁니다. 제가 나가봤을 때 잠실이 확실히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하락한 느낌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에 원래 손님들이 다 오게 해야 돼요. 무주택자가 있고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어요. 이 셋은 지난 정권에서 이미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아무 죄가 없는 원래 시장에 있던 참여자들이에요.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전세나 월세 구하는 사람, 그렇죠? 무주택자, 그리고 내 집을 팔고 새로 옮겨가는 사람,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노리는 사람, 그리고 집 사서 전세나 월세 놓는 다주택자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장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검열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네? 안 돼. 들어가고 싶으세요? 취득세 12.4%. 띡 안 돼. 요렇게. 옮겨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전집을 파셔야 될 텐데 안 팔려요? 띡 안 돼. 전집이 왜 안 팔립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쉬우신 거거든요. 전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띡 이거예요. 대출 중지시켜놓고 그리고 이게 무주택자분들이 주택 심리에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되거든요. 상승기 때 내 집 마련을 하세요. 옛날에 서울 미분양 많아도 안 사셨잖아요. 그런데 대출 중지에다가 5년 동안 규제에다 깔아놨잖아요. 그 와중에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서 공포심, 그리고 언론이 만들어낸 공포심, 여러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지금 이 심리가 안 좋아진 만큼 여러 가지가 시너지를 낸 만큼 강력한 규제 완화를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에 세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의지도 없고 할 속도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과 여당 간의 싸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금리 멈추기 전 백약이 무효일까? 금리 참 얘기가 많죠. 전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보시면은 요게 미국 금리거든요. 보시다시피 미국 금리인데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제가 평소에 하던 금리 얘기는 정상적인 금리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베이비 스텝이란 단어를 원래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 0.25가 움직이는 게 원래 평소에 적당한 거고요. 정상적인 것, 그냥 약간 에버리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0.5가 움직이면 경제가 위기가 있거나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0.25씩 움직이거나 안 움직였어요. 2018년도부터 쭉 오히려 내렸죠. 내릴 때도 여러분 보시면 내릴 때는 원래 좀 폭을 크게 내리거든요. 내릴 때는 순식간에 내려요. 왜냐면 내리는 거에 대해서 경제가 부담감을 느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릴 땐 팍팍 내리는데 오를 때를 보세요. 거의 이렇게 움직여요. 0.25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죠. 너무 빨리 급속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지금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랑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시장을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금리가 4%이기 때문에 집값이 빠진다고 얘기하는 건 역사에 맞지 않아요. 이 숫자에 연동된 적은 없거든요. 예전에 급속도로 내렸을 때도 집값이 살아나지 않았었어요. 지금 거꾸로 집값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낮춘다 그래도 전 그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빠른 금리 인상과 언제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감, 이 공포심, 또 한국 여기 있잖아요. 한국도 갑자기 비슷하죠. 미국이랑 비스무리하게 쭉 가다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먼저 올리기 시작해서 덜 올렸지만 달라요. 미국은 고정금리가 80%, 한국은 변동금리가 60%입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타격을 받는 정도가 한국이 훨씬 심해요. 그래서 한국은 이거 올린 다음에 채권 시장에다가 뭐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닫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거고 내수 경기는 완전히 침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또 이게 있죠. 환율 보세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주식 그래프가 맞지 않습니까? 이건 주식 그래프죠. 이게 지금 한국의 환율 그래프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3개월, 1년, 3년, 이게 10년이에요. 요 정도 보폭으로 움직이던 게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금리 변동에 따른 환율의 격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와 이런 발표와 분위기와 이 긴축의 분위기는 정말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예전에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사태예요. 그래서 금리를 멈추기 전엔 백약이 무효? 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금리가 지금 이 상태여도 대신 금리가 이대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렵죠. 지금 이 공포심을 계속 주면 만약에 경기가 버텨낼 수 있다? 내수 경기에 문제가 없다? 정치에 문제가 없다? 그냥 금리를 끝까지 올리겠다? 기준금리를 10%, 20%까지 올리겠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10% 넘어가면은 다 망해요. 거의 버텨낼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부동산이 무너지는 건 자명한데요. 그 전에 금리가 끝까지 못 오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멈추기 전에 백악이 무효가 아니라 금리가 그만 오를 거다. 이제 천천히 오를 거다. 어디까지만 오를 거다. 아니면 언젠가 멈출 거란 심리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 공포심이 벗어난 상태에서 규제 완화나 아니면 수급 때문에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은 반등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 침체다, 7년 침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이 그렇게 될 이유도 없고 여기저기서 지금 체크할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크할 포인트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한번 나가보세요. 팁을 더 드릴게요. 다 보기 귀찮으시면 남양주 법원을 지금 최근 한 달을 지켜보세요. 남양주 지방법원, 예전에 의정부 지방법원 보시면 되시겠죠? 한 달 동안 팔로우를 해보세요. 그 눈에 보이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도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이전에 시장을 망쳐놓은 것, 지금 공포에 비례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리를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포가 문제인 거고 내수 경기와 경기 전체 이 긴축 분위기와 이 자체가 주는 공포심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반등 시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락과 폭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맞추는 분은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춰요? 이거 맞춘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했다? 그럼 오케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니에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알아요. 그냥 이걸 모르고 맞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없었어도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규제가 쌓여있던 거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잖아요. 저도 기존에 있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건데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죠. 거꾸로 지금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멈추고 다시 1.2.5, 1.75까지 내려오면 아파트 시장이 내려온 것만큼 다시 올라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심지어 이 4%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이 4%에서 머물러 있고 한국도 금리가 3.25에서 머무르는 상태로 그냥 여기서 그만 올리고 3.25로 멈춘 상태로 시장이 완화가 되면서 수급이 다시 안 맞는 시점이 나오면은 시장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다시 내리지 않아도 시장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멈추거나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그리고 규제 완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도 시장이 이대로 계속 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너무 없고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 내려가는 이유도 사실 이거잖아요.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월세를 택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금리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어떤 이자가 부담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언젠가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훨씬 비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수익이랑 재산은 계속 축적이 될 거고 그러면 언젠가부터 전세를 택했을 텐데 그 전세를 택하는 시점에 여태까지 전세를 제공하는 사람이 늘었을까요?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주택을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늘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줄었겠죠. 그러면 다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맞았다 틀렸다 하기 전에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금리만 보면 되겠다. 금리만 쳐다보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버텨내겠습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IMF 때보다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경제 위기 지금 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위기가 왔다는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쌓여있는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이게 섞여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만 보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시너지를 내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 통계를 봤을 때나 시장 구조를 봤을 때나 지금 내수 경기나 정부의 지침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긴 어려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